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3개월 지났고 정인이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애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법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또다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구미의 한 빌라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패가 진행될 정도로 시신이 훼손된 상태의 아이가 발견된 거예요 지금. 친모가 오래전 가출한 전 남편과의 아이라 돌보기 싫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모가 재혼을 하고 출산을 앞둔 상태에서 살아있는 3살 아이를 혼자 빌라에 두고 이사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친모가 떠난 후에 6개월 동안 홀로 방치되어 있던 아이가 무더위와 굶주림 속에서 홀로 외롭게 사망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친모가 더 뻔뻔한 게 아이를 방치하고 혼자 이사 갔잖아요. 그 이후에 아이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은 또 타갔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버려지고 방치된 이 아이가 느꼈을 그 공포와 배고픔, 두려움, 그 세상에 대한 분노,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 아이한테 이러지? 친모인데? 참 이해가 안 간다. 이 친모는 지금 현재 살인 혐의를 받으면서 구속 수사 받고 있고요. 아이를 혼자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나 좀 그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다 한들 그 이미 죽은 아이의 넋이 위로가 될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니까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안이 개정이 됐고 아동학대 신고 시에 즉각적인 조사나 수사를 착수하게끔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왔고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에 출입 가능한 장소도 확대되고요.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이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해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들도 들어왔는데 문제는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토양이 지금 마련되어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국민청원을 올렸어요. 그 내용 보면 한 달 초과 근무만 95시간이라는 거거든요. 95시간이라는 거는 주말 없이 한 달 내내 9시간 동안 계속 일한 거예요. 이렇게 극악의 근무 환경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으로 즉시 수사 조사를 의무화하면 뭐하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데 지금.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 아동학대 관련 예산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0.005%예요. 0.005%.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된 예산 때문에 벌금이나 복권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싶은 거예요 진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들을 즉시 구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분리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분리조치해서 애들을 보낼 쉼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부모와 분리된 사례가 작년에만 3,000건 이상인데 전국의 쉼터는 76곳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쉼터당 5명에서 7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500명 정도는 쉼터에 수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2,500명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다른 뭐 양육시설이나 아니면 친척집, 심지어는 학대가 일어난 원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결국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잘 조사하는 환경도 필요하고 즉시 분리 조치된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돼요. 지금 너무 부족한 거예요. 결국은 다 예산 문제거든요. 이런 예산을 제대로 확충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제 군포에서 2아이를 홀로 키우던 미혼모의 사례가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 없이 이제 가정에 대한 엄마가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아이들이 작은 장난에도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옷걸이로 때리면서 학대를 했었고 이웃이 신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분리조치가 됐었는데 엄마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했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반년간의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이제 심신을 회복한 거예요, 이 엄마가.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들과 같이 살게 됐고 아이들은 또 지자체의 도움으로 어린이집도 다 잘 다니고
기관에서는 지금까지도 엄마의 상태를 살피면서 양육에 필요한 교육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게 치료, 상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범 사례가 나오려면 결국은 예산이랑 인력 확충이 필요한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분리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 현장에서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꼭 필요한 거고, 그러한 환경이 없으면 정인이법에도 불과하고 법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할 거예요.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요즘 모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묻지마 범죄가 가장 힘든 거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죄를 당할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묻지마 범죄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2018년도에 상가 복도에서 30대 남성과 어깨를 부딪힌 이 피해자가 10분간 무차별 폭행을 당했어요. 가해자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막 걷어차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낭심 부위를 막 짓밟은 거예요. 이 사건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어요, 피해자가. 12주면 거의 이거는 교통사고급이에요. 이빨 부러지고 이제 잇몸도 다 손상된 거예요. 방광 파열돼서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폭행으로 인한 분노와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복용을 했는데 부작용으로 말이 막 어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심한 후유증을 알았지만 가해자는 상해 혐의로 겨우 징역 8개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됐지? 이유 없이 폭행당한 사람이 세상에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던 피해자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갑자기 날벼락처럼 찾아오는 이런 범죄를 언론에서는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데 학술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거든요. 범행의 동기가 모호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뭔가 연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데, 이상동기 범죄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화풀이 대상을 찾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23%라는 거고,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저지른 범죄가 51%, 그리고 정신병에 의한 범죄가 26%라는 거예요. 최근의 사건 하나는 어떤 게 있었냐면 40대 회사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19살의 여성의 머리를 벽돌로 5차례나 내리친 사건이 있었어요. 가해 남성이 폭행을 저지른 이유가 이직을 해야 되는 자신의 상황에 분노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는 10대들이 술집 출입을 못하게 되니까 길을 물어보는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거죠. 제 경험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데 피해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잘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나 비난 가능성, 처벌의 필요성에 비해서 경미한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는 피해자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변호사 선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피해 진술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다룬 적이 있었던 사건인데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는 정신병이 하나의 요인이 된 묻지마 범죄예요. 또 2016년에 발생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죠.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이 사건의 가해자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어요. 강남역 살인 사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징역 30년형 선고받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묻지마 범죄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이 사건. 근데 가해자가 했던 진술 중에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 평소에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다라는 진술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결국 여성 혐오 범죄로 구분 지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많은 언론에서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묻지마 범죄인지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을 선별하는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열받았어. 근데 지나가는 게 서장훈이야. 때릴까요, 그 사람을? 묻지마 범죄라는 거는 가해자한테 포커스를 맞춘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들의 유형, 이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혐오하거나 그러한 집단을 타겟팅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혐오 범죄의 처벌을 2분의 1 이상 가중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기사들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논의가 돼서 통과됐다라는 기사는 안 보이네요. 이런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없어지면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처벌도 어려워지고 배상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장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도 받고 그러면은 필요한 일들을 해주니까요. 묻지마 범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발생되는 경우 보면 사람들이 그냥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옆에서. 사실은 누군가 나서서 좀 도와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괜히 도와주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쌍방폭행으로 같이 처벌받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우리 형법상 그런 정당방위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정당방위라는 거는 그 요건이 엄격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묻지마 범죄 내지는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 범죄 상황에서 개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정당방위를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경미한 폭행이나 상해는 처벌을 하지 않는 걸 아예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묻지마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주위에서 좀 도와주는 시민의 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지 그나마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